진정한 사랑? 그건 콩나물국 한 그릇 값도 안 되더군요. 이혼. 좋아. 대신 내가 줬던 것들 전부 다 회수할 거니까 전 남편은 내가 챙겨가는 것이 낡은 옷 몇 벌이 전부라고 생각했겠지만 그의 번듯한 인생, 고급 외제차, 심지어 회사에서의 직위까지 전부 내 배경이 받쳐주고 있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휴대폰 화면에 쉴 새 없이 깜박이는 전 시어머니라는 내 글자를 바라보며 나는 와인 한 모금을 머금고는 전원 버튼을 눌렀다. 진짜 연극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지금의 나는 서울 파크 하얏트 호텔의 최고층 스위트룸에 앉아 있다. 발밑으로는 테헤란로의 불빛이 강물처럼 흐르고 손에는 핏빛처럼 붉은 카베르네 소비뇽이 담긴 잔이 들려있다. 하지만 불과 48시간 전 내 손에 들려있던 것은 주방 세제 거품이 잔뜩 묻은 행주였다. 경기도에 있는 30년 된 낡은 아파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아무리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묵은 기름때를 닦아내고 있었다. 그때 내 이름은 윤세리가 아니었다. 거기 너 혹은 지 세아가였다. 기억은 하수구에서 역류하는 시궁창 흙처럼 역한 비린내를 풍겼다. 추석 바로 전날 새벽 4시였다. 경기도의 새벽 공기는 뼛속까지 시렸고 낡은 아파트의 창문 틈으로는 늘 칼바람이 스며들었다. 그 음습한 냉기는 발목을 타고 올라와 뼈마디 사이사이를 파고들었다. 예. 아직도 안 일어났어? 이 늙은이가 직접 모시러 가야 정신 차릴래?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다. 마치 손톱으로 칠판을 긁는 듯한 소리가 순식간에 고막을 찢고 들어왔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눈을 번쩍 떴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가슴은 바위로 짓눌린 듯 답답했다. 나는 허둥지둥 이부자리에서 일어나다 무릎을 바닥에 세게 찧었다. 뼛속까지 아려왔지만 아픔을 느낄 새도 없이 부엌으로 뛰쳐나갔다. 부엌 싱크대에는 어제 미처 다 못 닦은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시어머니가 물을 아낀다며 일부러 남겨둔 것들이었다. 싱크대의 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온수는 나오지 않았다. 보일러를 켜서 물을 데우면 가스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며 젊은 애들은 몸에 열이 많으니 찬물 좀 쓰면 어떠냐는 게 시어머니의 지론이었다. 물에 손을 담그자마자 수천 개의 바늘이 동시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손가락 마디는 이미 붉게 붓고 뒤틀려 있었고 손톱 주변은 온통 거스러미 투성이었다. 한때는 피아노를 치고 서류에 사인만 하던 이 손이 이제는 마른 나무 껍질처럼 거칠어져 있었다. 세리야, 콩나물국에 콩나물 대가리는 다 떼어내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 일부러 나 먹여 죽이려는 거지. 시어머니는 팔짱을 낀 채 문틀에 기대서서 마치 기생충을 보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쏘아붙였다. 촌스러운 붉은색 꽃무늬 잠옷차림에 입에서는 간밤에 미처 닦지 않은 입냄새가 풍겨왔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기계적으로 콩나물 대가리를 떼어내며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잠긴 목소리로 대답했다. 죄송해요, 어머니. 지금 바로 딸게요. 죄송. 넌 입만 열면 죄송하다는 말뿐이지. 우리 진혁이가 그때 눈이 삐었지. 어쩌자고 너 같은 재수 없는 년을 들여가지고. 학벌이 좋길 해. 집안이 좋길 해. 전세 보증금 하나 못 보태서 우리 진혁이 등골에 대출 빚만 지게 만들고 그녀의 말은 채찍이 되어 내 뺨을 후려쳤다. 최진혁. 내 남편. 그때 안방 문이 열렸다. 최진혁이 그 짙은 남색 맞춤 정장을 입고 걸어 나왔다. 이탈리아 수입원단의 소매에는 그의 이니셜이 수놓아진 한 벌에 500만 원이 넘는 옷이었다. 물론 그는 그 돈이 내 아르바이트용 비자금 통장에서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식탁으로 걸어가 앉더니 휴대폰을 들고 뉴스를 보기 시작했다. 여보, 아침 드세요. 나는 뜨거운 찌개 냄비를 조심스럽게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그가 되지 않도록 손잡이를 반대편으로 돌려놓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는 마치 내가 공기 중에 먼지라도 되는 양 미간을 찌푸렸다. 안 먹어. 오늘 회사에 중요한 회의 있어서 광화문에 일찍 가봐야 돼. 하지만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명태탕인데 2시간 동안 끓였어요.
안 먹는다고 했잖아. 그가 휴대폰을 식탁에 세게 내리쳤다. 액정이 부딪히는 소리에 내 몸이 본능적으로 움츠러들었다. 윤세리, 제발 그런 사소한 일로 나 좀 귀찮게 하지 마오. 내 시간은 너처럼 하루 종일 부엌대기로 사는 사람이랑은 달라. 아주 귀하다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난달 내가 파리에 있는 지인에게 부탁해 구해온 에르메스 넥타이를 고쳐맸다. 그는 그것이 그의 돈 많은 회사 대표가 준 직원 선물인 줄 알았다. 그리고 그는 현관에서 신발을 갈아 신으며 나에게 등을 돌린 채 낯선 사람에게 말하듯 차갑게 말했다. 오늘 저녁에 안 들어와. 중요한 클라이언트 접대가 있어. 또 접대예요. 진혁 씨, 우리 임신 준비해야 하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술 좀 줄이라고 했는데. 그만해. 그가 몸을 돌렸다. 그의 눈에는 혐오감이 가득했다. 임신 준비? 너랑. 내 꼴을 좀 봐. 꾀죄죄한 몰골에 온몸에 찌든 기름 냄새. 너 같은 여자랑 아이를 낳으라고? 낳아봤자 너 같은 멍청이나 나오겠지?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다. 진동이 벽을 타고 전해져 귓가를 윙윙 울렸다. 시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원래 진혁을 위해 준비했던 명태탕을 후루룩 소리를 내며 마시고 있었다. 그 입가에는 고소하다는 듯한 냉소가 걸려 있었다. 들었냐? 내 남편조차도 널 역겨워하잖아. 내가 너라면 쪽팔려서 이 집에 더는 못 붙어 있겠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굳게 닫힌 현관문을 바라보았다. 앞치마 자락을 손가락으로 꽉 움켜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손바닥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지고 나서야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간신히 참을 수 있었다. 3년이었다. 나는 이 집에서 투명인간처럼, 돈 안 받는 가정부처럼, 감정 쓰레기통처럼 살았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가 사생아라는 신분을 숨긴 것은 오직 그놈의 순수한 사랑 때문이었다. 나는 최진혁이 내 배경의 후광이 아닌 나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나는 틀렸다. 처절하게 틀렸다. 그날 오후 나는 베란다에서 시어머니의 산더미 같은 속옷을 널고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멀티미디어 메시지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열었다. 사진이 로딩되는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사진의 배경은 강남의 어느 고급 일식집 룸이었다. 최진혁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내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다정한 미소였다. 그의 손은 한 여자의 허리를 단단히 감싸고 있었다. 그 여자는 샤넬 신상 트위드 재킷을 입고 완벽한 메이크업을 한 채 와인잔을 흔들며 포도 한 알을 최진혁의 입에 넣어주고 있었다. 곧바로 두 번째 메시지가 도착했다. 언니, 미안해요. 진혁 오빠가 오늘 저랑 생일 보내야 해서 집에 못 들어간대요. 아, 그리고 전세 대출 이자 잊지 말고 은행에 내라고 전해달래요. 나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기이할 정도의 냉정함이 발끝에서부터 차오르기 시작했다. 저 여자를 본 적이 있었다. 최진혁의 휴대폰 사진첩에서 중요 고객 김 실장이라고 저장되어 있었다. 그랬구나. 이게 그의 접대였구나. 밤 10시 최진혁이 돌아왔다. 온몸에 역겨울 정도로 달콤한 조 말론의 잉글리쉬 페어 앤 프리지아 향수 냄새를 풍기면서 그는 씻지도 않고 서류 봉투 하나를 거실 테이블 위에 툭 던졌다. 도장 찍어 오 그는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눈꺼풀 하나 까딱하기 귀찮다는 듯이. 나는 그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표지에는 지혼 합의서라는 5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왜요? 내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평온했다. 나 자신조차 놀랄 정도로. 왜? 내가 감히 왜냐고 물어 어느새 방에서 튀어나온 시어머니가 지난 3년간 내가 채소를 썰던 그 식칼을 휘두르며 소리쳤다. 물론 과일을 깎는 중이었지만 우리 진혁이는 이제 회사 핵심 임원이야. 앞으로 큰일을 할 사람이라고. 내 꼴을 봐. 넌 쟤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 빨래하고 밥하는 거 말고 할 줄 아는 게 뭐냐고. 최진혁은 귀찮다는 듯 손을 저어 어머니를 조용히 시키고는 나를 차갑게 바라봤다. 세리야, 우린 사는 세상이 달라.
난 나를 이해해주고 내 사업을 도와줄 수 있는 여자를 만났어. 갤러리 관장인데 강남의 건물만 세 채야. 근데 넌 내 앞길을 막는 짐일 뿐이야. 그래서 돈 때문이에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말 그렇게 섭섭하게 하지 마. 이게 현실이야. 그리고 이 집, 내가 계약금은 냈지만 대출은 내 명의로 되어 있어. 법적으로 넌 몸만 나가면 돼. 그래도 부부였던 정을 생각해서 내 옷이랑 책 같은 건 가져가도 좋아. 그는 마치 길 잃은 개를 쫓아내듯 문 쪽을 턱으로 가리켰다. 나는 3년간 사랑했던 이 남자를 바라보았다. 문득 그가 너무나 추하게 느껴졌다. 한때 나를 설레게 했던 그 얼굴은 이제 탐욕과 허영으로 뒤틀려 있었다. 좋아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펜을 들었다. 울지도 매달리지도 악을 쓰지도 않았다. 펜촉이 종이 위를 스치며 사각거리는 소리를 냈다. 내 이름 윤세리. 마지막 획은 지난 3년간의 어리석음을 모조리 베어내듯 힘주어 그었다. 그래야지 최진혁은 나의 순순한 태도에 만족한 듯 혹은 안도한 듯 말했다. 오늘 밤 당장 짐 싸서 나가. 내일 민영이가 집 보러 오기로 했어? 내 물건이 하나라도 보이는 건 싫으니까. 민영. 참 다정하게도 부르는구나. 나는 침실로 들어가 이미 준비해 두었던 캐리어를 꺼냈다. 안에는 간단한 갈아입을 옷 몇 벌과 내 신분증, 여권이 전부였다. 내가 몰래 비자금으로 사주었던 명품 시계들,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맞춤 드레스들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다. 아파트 문을 나서는 순간 서울의 밤바람이 얼굴에 와 닿았다. 나는 처음으로 자유의 맛을 느꼈다. 나는 가로등 아래 서서 가방 안주머니에 넣어두었던 검은색 휴대폰을 꺼냈다. 3년 내내 전원이 꺼져 있던 휴대폰이었다. 부팅 화면이 스쳐 지나가고 수많은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미친 듯이 쏟아져 들어와 손바닥이 저릴 정도였다. 나는 그 메시지들을 무시하고 뇌리에 박혀있던 번호를 눌렀다. 전화는 신호음이 한 번 울리자마자 연결되었다. 아가씨, 수화기 너머에서 늙었지만 무게감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믿을 수 없다는 듯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정말 아가씨십니까? 김 집사님, 나는 저 멀리 불 켜진 낡은 아파트를 바라보며 입꼬리를 차갑게 올렸다. 게임은 끝났어요. 아가씨, 그게 돌아오시는 겁니까? 회장님께서 들으세요.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목소리는 독을 바른 칼날처럼 차가웠다. 최진혁에게 발급된 모든 가족 카드 즉시 정지시키세요. 그리고 법무팀에 연락해서 3년 전 미래테크에 익명으로 투자했던 자금 전부 회수하라고 하세요. 지금 당장요.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내 단호한 대답이 돌아왔다. 알겠습니다, 아가씨. 차를 보내드릴까요? 아니요. 제 발로 갈게요. 나는 전화를 끊고 최진혁의 번호가 시어머니의 욕설 녹음이 그 굴욕의 나날들이 저장된 낡은 휴대폰을 손에 들었다. 그리고는 있는 힘껏 길가의 쓰레기통을 향해 던져버렸다. 쨍그란 소리와 함께 액정이 박살났다. 잘 가라, 어리석었던 윤세리. 그 지옥을 떠나온 지 닷새째. 서울 최고의 호텔 시그니엘. 연회장은 눈이 부실 정도로 환한 조명으로 가득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뿜어내는 빛은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할 정도였고 공기 중에는 값비싼 향수와 꽃향기가 뒤섞여 있었다. 최 씨 집안의 약혼식이었다. 그렇다. 이혼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그들은 자신들의 계급 상승을 온 세상에 알리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다. 나는 그곳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저런 졸부 냄새나는 파티에 1초라도 더 머무는 것은 내 구두 밑창을 더럽히는 일일 뿐이다. 나는 호텔 맞은편 카페에 앉아 단방향 유리를 통해 태블릿 PC의 실시간 중계 화면을 보고 있었다. 최진혁 그 멍청이가 회사 단톡방에 자랑하려고 라이브 방송까지 켰기 때문이다. 아마 내가 어두운 구석 어딘가에 숨어 이 화면을 보며 눈물이나 흘릴 거라고 생각했겠지. 화면 속 내 전 시어머니는 눈이 멀 것 같은 금색 스팽글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목에는 내가 집에 버리고 온 가짜 진주 목걸이 그녀는 진짜라고 믿고 있었다를 걸고 어느 사모님의 손을 잡고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해지도록 웃고 있었다. 아이고, 사모님은 모르실 거예요. 제 전 며느리가 얼마나 촌스럽고 가난했는지. 맨날 된장찌개나 끓일 줄 알았지 변변한 가방 하나 없었다니까요. 우리 지금 며느리 민영이 좀 봐요. 갤러리 관장님이라니까. 명문가 교수지. 이 품격, 이게 바로 우리 최씨 집안 며느리감이지. 그녀는 말하면서 팔을 휘저었다. 손목에 찬 까르띠에 팔찌를 남들이 못 볼까봐 안달이 난 사람처럼. 그건 내가 지난달 북카드 포인트로 교환한 것이었다. 내가 가져오지 않았으니 자연스레 그녀의 전리품이 된 것이다. 그녀의 칭찬을 받는 민영 그 가짜 명문가 아가씨는 최진혁의 팔짱을 낀 채 교태를 부리며 웃고 있었다. 누가 봐도 빌린 티가 나는 명품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브랜드는 맞았지만 사이즈가 맞지 않아 허리 부분이 헐렁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언니도 불쌍하잖아요. 민영은 대인배인 척 입을 가리고 웃었다. 맨몸으로 쫓겨났다고 들었는데 어떡해요. 요즘 세상에 돈 없으면 살기 힘든데. 죽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최진혁은 와인잔을 들고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다. 오늘은 우리 좋은 날이잖아. 민영아, 오늘 뭐 마시고 싶어? 마음껏 시켜. 이 호텔 나 단골이야. VIP라고. VIP. 나는 화면 앞에서 실소를 터뜨렸다. 내가 VIP. 그건 내 블랙카드가 부여한 혜택일 뿐 넌 그저 내 부카드를 들고 사방팔방 사기나 치고 다니는 광대에 불과해. 정말요? 자기 너무 멋있다. 민영의 눈이 반짝 빛났다. 그녀는 와인 리스트의 맨 위를 가리켰다. 그럼 우리 이걸로 해요. 저 샴페인 타워. 재벌들만 마시는 거라고 들었는데? 최진혁은 가격을 보고 얼굴이 살짝 굳었다. 그의 미세한 표정을 나는 똑똑히 읽을 수 있었다. 속이 쓰렸지만 새로운 여자와 하객들 앞에서 체면을 구길 수는 없었다. 문제없지. 웨이터, 그는 갓 상경한 졸부처럼 손가락을 튕겼다. 샴페인 타워 하나. 최고급 돔 페리뇽으로. 모든 테이블에 한 병씩 돌리고. 장내가 술렁였다. 하객들은 부러움 섞인 감탄사를 터뜨렸다. 세상에, 진혁이 출세했네. 오늘 밤에만 얼마를 쓰는 거야? 몇 천만 원은 되겠는데? 소문이 진짜였나 봐. 최씨 집안 대박났네. 주변의 아첨을 들으며 시어머니의 턱은 하늘을 찔렀다. 거의 콧구멍으로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수준이었다. 당연하지. 우리 진혁이가 이제 대기업 파트너라니까. 이까짓 돈이 뭐라고. 그냥 껌값이지, 껌값. 그들의 탐욕스럽고 어리석은 얼굴을 보며 나는 손에 든 커피잔을 가볍게 흔들며 나지막이 카운트다운을 했다. 셋, 둘, 하나. 화면 속 웨이터가 피라미드처럼 쌓인 샴페인 타워를 밀고 들어왔다. 거대한 병뚜껑이 터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려 퍼지고 황금빛 액체가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다. 거품이 잔을 넘어 카페트 위로 흘렀다. 그것은 돈의 냄새이자 파멸의 전주곡이었다. 손님, 계산서입니다. 이번 샴페인 타워 비용 총 6,800만 원 먼저 결제 부탁드립니다. 지배인이 직업적인 미소를 띠며 두 손으로 계산서를 내밀었다. 한국의 최고급 호텔에서는 고액 결제 시 사전 승인이나 현장 결제를 요구하는 것이 규칙이었다. 최진혁은 거만하게 재킷 안주머니에서 검은색 신용카드를 꺼냈다. 그것은 내 가족카드, 무제한 한도의 센츄리온 카드였다. 지난 3년간 그는 이 카드로 정장을 사고 접대를 하고 심지어 그 여자에게 명품 가방을 사주면서도 단 한 번도 거절당한 적이 없었다. 그는 카드를 두 손가락으로 집어 웨이터에게 건넸다. 그 동작에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일시불. 비밀번호는 필요 없을 거야. 웨이터가 공손하게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꽂았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나는 화면을 보며 그 단말기가 은행 시스템에 접속하고 데이터가 광 케이블을 타고 날아가 내가 친히 설치해둔 철벽에 부딪히는 모습을 상상했다. 빅,
날카로운 경고음이 연 회장의 거짓된 화합을 깨뜨렸다. 웨이터의 얼굴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는 다시 한번 카드를 긁었다. 삑. 여전히 같은 소리. 거래 거절. 손님. 웨이터의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조용해진 연 회장 안에서는 유난히 크게 울렸다. 이 카드는 사용이 정지된 카드라고 나옵니다. 최진혁의 미소가 얼굴에 얼어붙었다. 마치 깨진 가면 같았다. 말도 안 돼. 내 단말기가 고장 난 거 아니야? 이거 블랙카드야. 무제한 한도라고. 죄송합니다. 손님. 단말기에는 발급사 요청으로 정지된 카드라는 코드가 뜹니다. 혹시 다른 카드는 없으십니까? 주변의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부러움 가득했던 눈빛은 순식간에 의심과 조롱으로 바뀌었다. 시어머니가 달려와 웨이터를 밀쳤다. 여기가 무슨 거지 같은 호텔이야. 기계가 고장 나놓고 어디다 뒤집었으요? 진혁아, 다른 카드 줘. 저놈들 보란듯이 긁어버려. 최진혁의 이마에 식은땀이 배어나오기 시작했다. 그는 허둥지둥 지갑을 뒤져 두 번째, 세 번째 카드를 꺼냈다. 그가 가진 모든 신용카드였지만 안타깝게도 그 카드들의 대금 결제 계좌는 모두 내 주계좌와 연결되어 있었다. 주계좌에서 자금 흐름이 끊기는 순간 그 카드들은 이미 연체로 정지된 상태였다. 삑 잔액 부족입니다. 삑 거래 한도가 초과되었습니다. 삑 분실 신고된 카드입니다. 연속으로 15번 기계의 무미건조한 오류음은 마치 따귀 소리처럼 돼지간 빛으로 변한 최진혁의 얼굴을 후려쳤다. 이럴 리가 없어? 최진혁의 손이 떨리더니 지갑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안에 있던 동전들이 짤랑거리며 굴러가는 소리가 우스꽝스러운 농담처럼 들렸다. 민영이라는 여자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최진혁의 팔짱을 풀었다. 진혁 오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출 수 없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호텔 로비 매니저가 다가왔다. 그는 각 잡힌 연미복을 입고 가슴에는 금색 명찰을 달고 있었다. 그는 나를 어릴 때부터 봐왔고 내 아버지의 가장 신임받는 부하 중 한 명이었다. 그는 미소 짓고 있었지만 눈에는 한치의 온도도 없었다. 최진혁 씨, 매니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다. 이번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시면 규정에 따라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윤세리 아가씨께서 특별히 지시하신 내용이. 그는 말을 잠시 멈추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훑어본 뒤 이미 떨기 시작한 시어머니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윤세리 아가씨께서 말씀하시길 최진혁 씨가 계산할 경우 어떠한 할인도 적용하지 말고 반드시 전액을 다 받아내라고 하셨습니다. 윤세리,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목소리는 공포로 뒤틀려 있었다. 어떤 윤세리? 그 재수 없는 년 말이야? 윤세리 그 쌍년이 꾸민 짓이지, 맞지? 그녀는 마치 구명줄이라도 잡은 듯 미친 사람처럼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내 휴대폰이 테이블 위에서 진동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전 시어머니라는 네 글자가 깜박였다. 나는 받지 않았다. 진동이 멈췄다가 다시 시작됐다. 한 번, 두 번, 세 번. 화면 속 이름이 미친 듯이 발광했다. 마치 구조 신호 같기도 저주 같기도 했다. 나는 전화기 저편에서 그녀가 광분하여 고함을 지르며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난 3년처럼 순순히 자신들의 뒤처리를 하라고 명령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저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다. 조명 아래 붉은 와인이 매혹적인 빛을 발하는 것을. 50번째 전화. 연 회장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누군가는 사진을 찍고 누군가는 야유를 보내고 있었다. 그 가짜 명문가 민영은 화장실을 핑계로 도망치려다 키가 큰 보안 요원 2명에게 정중하게 제지당했다. 최진혁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고 마치 척추가 뽑힌 두꺼비 같았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미친 듯이 휴대폰을 누르고 있었다. 손가락이 덜덜 떨리고 있었다.
나는 길게 뻗은 손가락을 뻗었다. 손톱에는 막 칠한 와인색 매니큐어가 발려 있었다. 복수의 색깔이었다. 손끝이 붉은색 거절 버튼에 가볍게 닿았다. 그리고 전원 버튼을 길게 눌렀다. 화면이 까맣게 꺼지며 그 위에 나의 차갑고 무자비한 얼굴이 비쳤다. 나는 와인잔을 들어 단숨에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자 등받이에 걸쳐 두었던 순백의 샤넬 재킷을 집어들었다. 이제 그들을 만나러 갈 시간이었다. 나는 카페 문을 열고 나와 대리석 바닥 위를 하이힐로 또각거리며 걸었다. 규칙적인 그 소리는 마치 그들의 심장 박동을 밟는 것 같았다. 나는 서두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금속 문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유순하고 순종적인 가정주부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삼켜버릴 여왕의 모습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나는 발을 들어 안으로 들어섰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내 시선은 구석에 놓인 장식용 난초 화분에 닿았다. 칼날처럼 날카로운 그 잎사귀가 지금의 내 마음 같았다. 나는 손을 뻗어 지옥으로 즉 연회장이 있는 층으로 가는 버튼을 눌렀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차가운 감촉이 나를 더없이 맑은 정신으로 만들었다. 띵. 엘리베이터 문이 양옆으로 열리는 순간 아수라장의 소음이 좁은 금속 공간 안으로 홍수처럼 밀려들었다. 하지만 내 귀에 들린 것은 웃음소리가 아닌 날카로운 비명과 분노에 찬 고함이었다. 나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구두굽 소리는 혼란 속에 묻혔다. 연회장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호화롭던 약혼식장은 마치 약탈당한 폐허 같았다. 6,800만 원짜리 샴페인 타워는 반쯤 무너져 내렸고 황금빛 술과 유리 조각이 뒤섞여 비싼 카페트 위를 적시고 있었다. 마치 수습 불가능한 고름 같았다. 이거 놔. 너희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집 안주인이야. 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쉬고 갈라져 있었다. 멀리서 보니 제복을 입은 보안 요원 2명이 그녀의 양팔을 붙잡고 있었다. 금색 스팽글 드레스는 비뚤어지게 당겨져 있었고 머리는 미친년처럼 산발이었다. 얼굴에 가득했던 오만함은 온데간데였고 때를 쓰는 추한 모습만 남아 있었다. 최진혁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로비 매니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있었다.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목에는 핏대가 섰다. 한 번만 더 해봐요. 제발 한 번만. 분명 은행 시스템 오류일 거예요. 저 돈 많아요. 저 미래테크 이사라고요. 그리고 소위 부잣집 딸이라는 민영은 사복을 입은 남자 3명에게 구석에서 포위되어 있었다. 나는 어깨에 걸친 흰색 재킷을 정돈하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고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생각보다 약혼식이 훨씬 더 떠들썩하네요.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이 혼란 속에서 어떤 마법처럼 순식간에 주위를 조용하게 만들었다. 최진혁이 획 고개를 돌렸다. 나를 본 순간 그의 눈에 담겨있던 절망이 뒤틀린 희열로 바뀌었다. 그는 구세주라도 본 듯 허둥지둥 기어서 내게 다가왔다. 세리야, 세리야, 내가 드디어 왔구나. 그가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내 뒤에 있던 경호원에게 밀쳐져 바닥에 볼품없이 나뒹굴었다. 빨리, 빨리 내 카드 좀 꺼내봐. 이 개자식들이 내 카드가 정지됐다고 하잖아. 내가 대신 좀 내줘. 나중에 회사 격리팀 시켜서 보내줄게. 전 시어머니도 마지막 발악을 하듯 보안 요원들을 뿌리치고 내 앞으로 달려와 내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욕을 퍼부었다. 어디 갔다 이제 와? 전화를 50통이나 했는데 안 받고. 내가 꾸민 짓이지? 내가 진혁이 카드 정지시켰지? 이 악독한 년, 우리 최씨 집안 체면을 아주 망가뜨리려고 작정했어? 당장 계산 안 해? 그냥 안 둘 줄 알아.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녀는 내가 자신이 주무르는 대로 움직이는 만만한 존재인 줄 알았다. 나는 이 모자의 광기 어린 외침을 무시하고 로비 매니저에게로 곧장 걸어갔다. 매니저는 최진혁을 대할 때의 냉랭함은 온데간데 없이 순식간에 허리를 굽혔다. 완벽한 90도 인사, 경건하기까지 한 공손함이었다. 아가씨, 오셨습니까?
이 간단한 세 마디는 마치 천둥처럼 연 회장을 뒤흔들었다. 최진혁의 얼굴 표정이 굳었다. 그는 입을 벌린 채 멍한 눈으로 나와 매니저 사이를 오갔다. 아, 아가씨. 김 매니저, 지금 뭐라고 부른 거예요? 쟤는 그냥 가정주부라고요. 최진혁 씨, 매니저가 허리를 펴고 그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지금 당신 앞에 서 계신 분은 순양그룹 작고하신 회장님의 외동딸이시자 저희 호텔그룹의 실질적인 오너이신 윤세리 아가씨십니다. 공기가 진공 상태가 된 것 같았다. 주변 하객들이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개를 숙여 바닥에 주저앉은 최진혁을 내려다보았다. 마치 밟아 뭉갠 바퀴벌레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어머, 3년이나 내 가족 카드를 썼으면서 본 카드 주인이 누군지는 한 번도 확인 안 해봤어요. 최진혁 씨, 당신이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 하던 상류사회 입장권, 그거 전부 내가 던져준 거였는데? 아니야, 이건 말도 안 돼. 전 시어머니는 술에 젖은 카페트 위에 주저앉아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내가 재벌 딸이라고. 그런데 왜 설거지를 하고 왜 그런 거지 같은 아파트에서 살았어? 소위 진정한 사랑이라는 게 얼마짜리인지 궁금해서요. 나는 가볍게 웃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조롱이었다. 결론은 콩나물국 한 그릇 값도 안 되더군요. 그때 연 회장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다. 제복을 입은 경찰 몇 명이 큰 걸음으로 들어왔다. 선두에 선 형사가 주위를 둘러보고는 구석에 있던 민영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김민영, 본명 이수정 씨, 형사가 체포영장을 내밀며 떨고 있는 여자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당신은 다수의 혼인 빙자 사기 및 불법 투자 유치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서까지 같이 가주시죠. 뭐라고요? 최진혁이 획 고개를 돌렸다.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았다. 사기. 형사님, 사람 잘못 잡으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갤러리 관장이에요. 강남에 건물이 3채나 있다고요. 형사는 최진혁을 딱하다는 듯이 쳐다봤다. 선생님, 이 여자는 전문 사기꾼입니다. 갤러리는 유령 회사고 건물 3채는 사진 찍으려고 빌린 배경입니다. 저희 조사에 따르면 오늘 밤 선생님께 보증계약서에 사인하게 한 뒤 그 돈을 들고 도주할 계획이었습니다. 보아하니 선생님이 저 여자보다 더 가난한 것 같지만요. 하하하. 나는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죽음처럼 고요한 연회장에서 내 웃음소리는 유난히 날카롭게 울렸다. 최진혁 씨, 이게 바로 당신이 나를 버리고 선택한 진정한 사랑이에요? 사기꾼의 기생충이라 정말 천생연분이네요. 최진혁의 얼굴은 잿빛이 되었다. 그는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처럼 보였다. 연행해 형사가 손짓했다. 민영은 끌려가다가 최진혁 옆을 지나치며 악에 바친 목소리로 침을 뱉었다. 거지 새끼. 내 3개월을 날려먹게 한 주제에 알고 보니 밥값도 못 내는 등신이었어. 최진혁은 비싼 정장 옷깃에 그 침이 묻은 채로 멍하니 바닥에 앉아 있었다. 자, 이제 소동은 끝내줘. 나는 몸을 돌려 매니저에게 말했다. 계산서는 경찰서로 보내세요. 사기 사건의 증거물로. 그리고 저 두 사람은? 나는 바닥에 있는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를 가리켰다. 밖으로 던져버리세요. 내 카페트 더럽히지 말고. 호텔을 나온 뒤 나는 집으로 가지 않았다. 운전기사는 검은색 마이바흐를 몰아 나를 여의도 금융가로 데려갔다. 최진혁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회사 미래테크가 있는 곳이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빌딩 최고층의 회의실은 여전히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회의실 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안에서 들리던 언쟁 소리가 뚝 그쳤다. 평소 최진혁에게 고개를 조아리던 소액주주들이 지금은 뜨거운 냄비 위에 개미처럼 테이블 주위를 서성이고 있었다. 그리고 회의 테이블 상석, 원래 사장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나는 하이힐 소리를 내며 모든 사람의 시선을 받으며 걸어가 그 자리에 앉았다. 당신 누구요? 여긴 임원 회의 중인데 외부인은? 한 대머리 이사가 소리를 지르려다 내 뒤를 따라 들어오는 법무팀을 보고는 말을 삼켰다.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 김앤장의 수석 변호사들이었다. 여러분, 좋은 밤입니다. 나는 양손을 깍지 껴 테이블 위에 올리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훑어보았다. 저는 윤세리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저는 이 회사 최대 채권자이자 유일한 대주주입니다. 변호사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내던졌다. 3년 전 S펀드로부터 100억 원의 엔젤 투자가 이 회사에 유치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자금의 실소유주는 윤세리 씨입니다. 계약서에는 도덕적 해이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회사 핵심 경영진에게 중대한 도덕적 결함이나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가 발생할 경우 투자자는 회수 옵션을 발동하여 즉시 모든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이 회사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그 100억 원의 자금 덕분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제 나는 손에 든 정교한 만년필을 가볍게 돌리며 말했다. 최진혁 씨는 신용카드 사기, 혼인 중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회사의 상업적 명성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모든 투자를 철회하고 자산 청산 절차를 개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최진혁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다. 호텔에서부터 뛰어온 것이 분명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넥타이는 어디론가 사라졌으며 심지어 신발은 한 짝밖에 신고 있지 않았다. 안 돼. 세리야. 너 이럴 순 없어. 그가 회의 테이블로 달려들어 내 소매를 잡으려 했지만 나는 차갑게 피했다. 이건 내 피와 땀이야. 내 모든 거라고. 내가 이걸 망칠 순 없어. 당신 피와 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내려다보았다. 눈에는 연민과 혐오가 가득했다. 최진혁 씨, 잊었나 봐요. 당신의 첫 사업 자금, 내가 외할머니 유품인 비취 목걸이를 팔아서 마련해준 돈이었어요. 당신의 첫 대형 고객, 내가 아버지의 옛 부하분께 머리 숙여 부탁해서 소개해드린 거고요. 심지어 당신이 입고 있는 이 정장도 내가 긁어서 사준 거예요. 당신의 모든 것은 내가 준 거였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 그저 내 것을 전부 되찾아오는 것뿐이에요. 아니야, 여보, 세리야. 내가 잘못했어. 최진혁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모든 주주 앞에서 통곡하기 시작했다. 내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어. 그 여자가 날 꼬셨다고. 난 당신을 사랑해. 우리 다시 합치면 안 될까? 내가 맹세할게. 앞으로 당신 말만 들을게. 내가 당신 발도 씻겨주고 밥도 해줄게. 한때 죽도록 사랑했던 남자가 지금은 개처럼 꼬리를 흔들며 애걸하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에는 어떤 파문도 일지 않았다. 오직 깊은 역겨움만이 느껴질 뿐. 늦었어요. 나는 문을 향해 돌아섰다. 다시는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보안팀, 외부인 정리하세요. 내일 아침 이 회사 이름이 증권거래소에서 사라지는 걸 봐야겠습니다. 등 뒤에서 최진혁의 절망적인 울부짖음이 들려왔다. 그 소리는 텅 빈 복도를 울리며 짐승의 마지막 단말마처럼 퍼져나갔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을. 서울의 겨울은 빨리 찾아왔다. 석 달 후 첫눈이 내리던 날 나는 그룹본사 회장실에 앉아 경제 뉴스 생방송을 보고 있었다. 화면 속 나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그룹의 새로운 분기 자선 프로젝트를 위한 커팅식에 참여하고 있었다. 카메라 앞에 나는 자신감 넘치고 우아하며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도시의 다른 한편 번화함이 잊어버린 낡은 반지하 방에서도 아마 이 뉴스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곳은 관악구의 한 반지하였다. 창문은 절반만 지상에 나와 있어 매일 지나가는 사람들의 신발과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곰팡내, 자동차 매연만 맡을 수 있는 곳. 최진혁 가족은 할부도 끝나지 않은 차를 포함해 모든 것을 팔아치우고 나서야 겨우 배상금과 위약금을 마련해 감옥행을 면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그들은 평생 갚지 못할 거액의 빚을 떠안았다. 듣자 하니 최진혁은 매일 술에 절어 살며 취하면 집기를 부수고 깨어나면 문 앞에 멍하니 앉아 내가 사장인데
나 블랙카드 있는데 같은 말을 중얼거린다고 했다. 그리고 한때 그토록 기세등등했던 전 시어머니는 엄마, 그만 좀 쳐다보고 이 마늘이나 빨리 까. 안 그러면 내일 밥값은 어디서 나. 어둡고 축축한 방 안, 최진혁이 값싼 소주병을 든 채 낡은 텔레비전을 멍하니 보고 있는 늙은 여인을 발로 툭 찼다. 중고시장에서 주워온 브라운관 텔레비전은 화면에 지지직거리는 노이즈가 가득했지만 화면 속에서 플래시 세례를 받는 여자의 얼굴을 알아보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그것은 나였다. 한때 그녀 앞에서 무릎 꿇고 바닥을 닦고 출신이 미천하다며 무시당하고 재수 없는 년이라 불렸던 며느리. 지금 화면 속에 나는 미소 지으며 마이크를 건네받고 있었다. 화면 하단에는 선명한 자막이 떠올랐다. 순양그룹 신임 회장 윤세리, 여성의 힘, 그 각성과 부활. 저건 세리인데 시어머니의 손가락이 떨렸다. 까다만 마늘이 바닥에 굴러떨어져 먼지를 뒤집었었다. 우리 집 며느리인데 이혼만 안 했으면, 이혼하지 않았다면 그녀는 지금쯤 호화로운 저택에 앉아 최고 재벌 사부인의 대접을 받으며 사모님 소리를 듣고 있었을 것이다. 곰팡내 나는 이 지하방에서 몇천 원 때문에 하루 종일 마늘을 까는 대신 후회는 독충처럼 순식간에 그녀의 심장을 갉아먹었다. 그 거대한 낙차와 절망감은 마침내 그녀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아악! 그녀는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양손으로 가슴을 쥐어뜯었다. 흐릿한 눈은 동그랗게 커진 채 화면 속 눈부신 모습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대로 뒤로 넘어가 버렸다. 엄마. 텔레비전 안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와 꽃다발이 넘실거렸다. 텔레비전 밖에서는 아수라장과 통곡 소리가 울려 퍼졌다. 창밖에는 한방눈이 쏟아져 내리며 도시의 모든 더러움을 덮어버리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나의 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